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은 교재 183쪽의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영역을 나갈 차례입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인데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아파트를 팔았다라는 거죠. B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당신의 아파트를 5억에 팔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화합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대립 교환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합치가 있을 때 그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매도인이라고 말하고, 자, 이 대금을 지급할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A는 B에게 등기 이전이나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렇게 대금이 어떤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 우리는 그것을 매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권을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원한다. 효과죠, 요게.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법률적 효과입니다. 효과. 이 계약은 법률 원인, 법률 요건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고요. 이것은 법률 효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법률 효과, 등기 청구권과 인도 청구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적. 자, 이것을 목적이라고 말하고,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 아파트는 목적물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목적은 반드시 성립요건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법률행위 목적. 자, 이 법률행위 목적은 요거죠. 대금 지급 청구권과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나 등기 청구권 당사자가 원하고 있는 바가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3페이지 의에서 이러한 목적, 이러한 효과가 다시 말하면 내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 자,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래야 유효가 나오는 겁니다.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 타당성.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교재 183쪽에 가로 2번, 큰 2번, 목적의 확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와서 더운데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도와줄, 조력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법률행위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법률행위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 법률행위를 할 때가 있고 장차 이행할 때는 좀 시간적으로 뒤에 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행위 시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이고요. 틀린 지문이고,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좋하다. 보통은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가 될 수 있겠죠. 법률행위 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는 아니고, 이행기에 가서 확정할 수 있어도 족한 것이다. 그 표현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법률행위 확정, 불확정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대립이 있을 때
소로 가게 되면 법원이 해석을 해줄 겁니다. 자, 목적의 가능이 나옵니다. 가능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법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되는데, 가능의 반대는 불가능인데 이때 불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능. 자, 이렇게 가능과 불능이 서로 반대말이고, 불능은 이제 불가능의 줄임말인데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법률 행위시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A와 B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농장이었다고 가정하면요. 농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타는 사실을 A가 모르고 체결했다는 거죠. B라는 사람은 뭐 이 경우에 농장이 있는 줄 알고, 자, 그랬을 때 전 단계에서 목적물이 소실했기 때문에 이행이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등기나. 그러면 이것을 원시불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나 농장은 여전히 존재했었고, 후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후에 가서 화재가 나서 소멸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후발불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원시불능과 후발불능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 장을 넘어가 보니까 가능불능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184페이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능과 불능의 표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물리적 개념인가, 가능이다, 불능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개념적인 기준이 물리적인 개념일 때 물리적으로 가능이다, 불능이다라는 판정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불능은 불능이지만 그러한 물리적 개념으로 반드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닷속에서 반지를 빠뜨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혹시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모래사장에서 반지를 떨어져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인부 한 100명 동원해서 한 100일 수색하면 혹시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법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은 법상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통념적으로 불능이면 불능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가능과 불능의 기준잣대는 물리적인 기준잣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문은 시험에서는 틀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오고 있는데,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이미 목적물이 소실해서 불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무효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효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요. 무효가 아니니까 유효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불능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왜 이 A야 매도인아 불능인 사실을 네가 알았고 이 경우에 그런 경우에 팔았냐? B 매수인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 무효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민법 조문이 이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하지만, 그럼 여기서 이 농장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넘겨줘야 되고, 매도인이 그러면 농장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 채무자라는 말을 쓰고요. 대금에서는 반대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귀책이라고 평가하는데, 고의과실로 불능이 됐다라고 한다면 B가 A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살해에서 화재가 나서 전이가 됐다. 그런다면 귀책이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농장은 사라졌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것을 법적으로는
이연부담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법을 기억하시고요. 자, 전부 불능은 무효고요. 일부 불능은 일부가 불능인데 여기에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아니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민법 1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법 137조의 법리를 빌려오는데 그때는 해석상 빌려오니까 유추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 137조입니다. 이것을 유추 해석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이고요. 자,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그죠? 적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보기에 가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입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보기에 가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적법이 받는 입법인데요. 그러면 요 입법, 그죠? 입법. 이 경우에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에 비춰서 가치 없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개개 법률에 가치 없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적법하다, 입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정은 무엇이 하느냐? 법이 하는데 강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강행법규.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우선한 당사자 합의보다 법이 우선한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합의를 무효화시킨다. 강행법규는 강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임의법규는 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법규는 강행되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그런 합의 계약이죠. 합의가 있을 때 이 합의가 불분명할 때 그 합의를 보충해주는 법규입니다. 보충해주는 해석법규죠. 그러니까 이 법규는 합의가 우선하고요. 강행법규는 강행법규가 우선하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합의가 무효가 되고 그런데 이 강행법규에도 결과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그 강행법규에는 효력을 무력화시킨다. 그 합의를 효력을 무효화시킨다라는 효력의 법규가 있고 따라서 효력법규에 위반하면 무효고요. 자, 이 강행법규에 단속법규가 있는데요. 단속법규는 경찰법규, 행정법규에 많이 있습니다. 단속법규에 위반하면 무효는 아닙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포장마차라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가서 이렇게 꼼장어에 소주 한잔 먹었어요. 돈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포장마차 주인 말이야. 강행법규 위반했잖아. 나 돈 못 주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단속법규라는 것은 단속법규를 위반해서 그런 행위할지라도 그런 행위는 유효이고요. 단속, 이건 이제 처벌을 말합니다. 처벌은 되는 거다. 포장마차 주인이 그건 별도로 사법의 거래 질서는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행법규, 자 일단은 우리 교재가 이의법규에 대한 105조 규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관계없는, 자 다시 말하면 민법이 생각하는 강행법규라는 법 표현을 뭐라고 쓰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에서 관계 없으면 이의법규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에서 관계가 있다면 강행법규다. 이렇게 법 조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행규정의 185조의 우측에 그 중간쯤에 보면 강행규정이 나오는데 과연 무엇을 강행규정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기억본에 보니까 법률 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이다. 예컨대 권리 무능력 또는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 무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이고 또한 물권법,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법, 이건 보통 강행 규정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적자치, 기약자위가 제비하는 이런 곳에는 아무래도 임의규정으로 흘러갑니다. 뭐 물권법은 효력법규가 많고요. 채권법은 이의법규가 많습니다. 채권법은 당사자 계약을 보충하는 법규가 많이 있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 되겠죠. 또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규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 임대차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쪽은 강행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 질서에 관한 규정들 예컨대 뭐 근친혼 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넘어가 보면 단속법규라는 표현이 나오죠. 186쪽에 짚는 위에 강행법규 중에서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자, 그것은 이제 행정법규라고 하는 거죠. 경찰법이랑 이런 쪽에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쪽에. 따라서 이러한 단속 규정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처벌은 문제될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꼼장어에 소주 한잔 먹었다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단속 법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업권에 보면 단속 규정은 행정법규 중에 허가 등을 요하는 이런 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표정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한 탈법행위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탈법행위라는 표현법은요. 강행법규 중에 효력법규가 있는데 그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직접적 위반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이걸 탈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효과가 우리 교재 186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데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자, 일단 강행법규 위반했다. 여기에 대립적 개념이니까 무효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니 효력법규 있고 단속법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는 보통 이것을 가정적으로 한 얘기고요. 뭔가 이 단속법규를 얘기할 때는 단속법규라고 지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며, 자,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고, 무효일 때 우리가 아직 무효를 공부 안 했지만 무효다라고 할 때도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후에 유효 인정하겠다라는 추인입니다. 추인에는 세 가지 개념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효지만 추인에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의 추인은 유효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행위, 법조문이 새로운 행위로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행위로. 자, 이런 무효 추인이 원칙적 인정은 안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강행법규 위반한 것을 추인으로 새로운 행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인에 의해서 유효한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중에 효력 규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무효는 이미 무효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자, 그런 표현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학과적사에 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법률행위 목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 타당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타당성 민법 103조죠. 아무래도 이 민법 103조는 워낙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 목적의 법률행위 목적의 학과적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적의 사회 타당성이라고 하는 민법 103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법이 이제 그 강행법규가 있다, 효력법규, 단속법규 했지만 강행법규가 있다라고 했죠.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과 관계 있는 규정이다 이런 표현인데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는 이제 무효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일단 뭐 무효는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무효화시켜서 무력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법규에 지금 이렇게 개개의 강행법규가 있고 개개의 강행법규
하나하나의 강행법규가 있고요. 이런 하나의 강행법규, 개개의 강행법규를 법조문에 잔뜩 집어넣게 되면 법조문이 너무 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다 모두 집어넣기는 어렵고 사회질서를 지키고자 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법 103조라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대단히 넓은 개괄적인 강행법규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강행법규 103조를 공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3조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강행법규, 이 포괄적인 강행법규를 두고서 그러한 포괄적 강행법규를 현실 사안이 부딪힐 때 소송이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개별 강행법규는 반하지 않았지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기타 사유세에 반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질서를 지켜내는 그러한 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3조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유에서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체화. 물론 이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들이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 187쪽에 103조를 읽어드리고, 자, 한번 출발합니다.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다. 사실 이 법조문이 이렇게 규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구체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103조는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자, 이 103조를 포괄적 강행법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여기에 대해서 자, 사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들이 이제 이것은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평가를 한 이 판례를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익히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188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중간쯤에 반사회 질서 행위의 유형화, 이것을 유형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형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한다, 이런 표현이죠. 구체화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이제 쭉 나왔죠. 판례들이 쭉 나왔는데, 그러한 판례들에 대하여 학자들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판례들이다, 유형들이다. 첫 번째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그죠? 반하는 행위의 유형 판례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에 범죄 기타 불법 행위를 하게 하거나, 반사이라는 얘기죠. 이에 가담하거나, 예컨대 뭐 여기에 위조지폐 제작을 위해서 자금을 공유한다는 거죠. 위조지폐 만든다는데 그런 자들에게 돈을 대준다는 거죠. 돈 대준다는 것을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는 경매는 누군가가 얼마를 제시하는지를 모르는 걸 경매라고 하고요. 입찰은 누군가가 얼마를 제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게 입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말을 좀 반대로 했나요? 경매는 누가 얼마를 제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입찰은 봉투에 적어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제시하는지를 모르는 게 입찰인데요. 이러한 경매 입찰에서 서로 짜고서 가격을 조작해서 싸게 불화받는 이런 어떤 행위를 담합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가 부동산 이중양도라는 법리가 나옵니다. 자, 이 민법 총칙에서 이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는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양도는 이 민법 총칙 민법 시험에서 특화면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중양도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원칙이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 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유효가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A가 X라는 부동산을 아파트를 자, B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매도인이고요. 자, B는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은 원했던 효과, 법효과, 법목적이 등기 청구권이거나 인도 청구권이죠.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먼저 산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 이름을 제1 매수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경우에 이런 이 어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어떤 3단계 구조로 갑니다. 물론 최근에는 계약금과 그 중도금이 없고 잔금으로 그냥 몰빵해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중도금을 바꾸서 그죠? 중도금까지 바꾸서 자, 매도인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죠. 요즘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를 이렇게 맺고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팔고 잠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C라는 사람한테 매도했으니까 C가 매수했고요. 그죠? 제2 매수인이 될 것이고요.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자, 보통 이런 경우에 A가 C라는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부동산 이중 양도라고 하는 이러한 범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겁니다. 자, 이 C라는 사람은 완전한 유효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단순 부동산 이중 양도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리 충돌에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결과가 어떤 나타나게 되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니까 이 부동산은 C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이행불능이 되었으니까 이제 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없으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법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요 지금 이 매수인이 제1매수 사실을 알고서 제1매수 사실을 알고서를 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적극 꼬셨다는 거죠. 이걸 적극 가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반사의 질서로 이제 포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반사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효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2 매수인이 알고 제1매수 사실을 적극 가담, 매도인을 적극 꼬셔서 이렇게 가담해서 하게 되면 이때서야 비로소 민법 103조 반사회로 자, 포섭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좀 더 깊게 출제가 되면 자, 요 이제 무효니까 요 제1 매수인이 자, 이것을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C에 말소 등기를 하고 그러면 A 앞으로 돌아와야죠. 직접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런 말소를 할 때 이 B가 타인에게 감나라 뭐 배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 관계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또 매수인이 자, 등기 청구권의 A를 대의해서 채권자 대의라는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채권자 대의를 통해서 직접은 안 되는 것이고요. 채권자 대의를 통해서 C의 등기를 말소하면 A 앞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다시 이전 등기 받고 자, 이런 어떤 법리로 찾아올 수 있고요. 그러나 너 나를 채권자를 해쳤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저 행위
채권자를 해칠 행위를 취소시키고 그리고 취소시켜서 원상회복시킨 다음에 되돌려 받겠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요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특정 이러한 채권자만을 위한 등기 청구권의 채권자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중양도 원칙적 이유 188쪽의 이 무효, 무효 기억하시고 왜 무효가 됩니까? 알고 적극가담 거기 밑줄 치시고 채권자 대의 가능합니다. 직접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표현법 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인 어떤 이 부동산 이중양도의 연장인 이런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다. 그래야 반사회다라고 하는 법리들이 민법에 여러 군데 사실은 좀 나오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지금 얘기하셔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당신 거지만 당신이 이제 나한테 등기를 오히려 거꾸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까지는 좀 설명을 해볼까요? 갑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간을 점유하게 되면 뭐 보따리 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요. 등기 넘겨라. 등기를 넘겨받으면 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을의 것이 되어버려. 이것을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유 취득시효 20년이 경과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갑이 완성 후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자는 물권자가 되고요. 이자는 채권자였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병에게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이 병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적극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또 동일한 논리가 되겠죠. 이때도 민법 103조 반사에 포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어버리겠죠.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고요. 자, 189쪽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들의 모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일부 일처제 등의 혼인 질서나 친자 간의 윤리, 성도덕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첫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표현은. 그래서 이 첫 계약은 윤리 질서에 반한 행위인데요. 그죠? 첫 계약. 자, 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A 남이 분명히 B녀하고 법적인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 C녀하고 이 경우에 이제 바람을 피는 거죠. C녀하고 바람을 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첫 관계, 첫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첫 계약은 반사의 질서 어디에도 민법에 무효라는 판단은 없지만 반사의 질서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첫 계약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유지하겠다. 이것은 반사의 무효지만 첫 계약을 단절하겠다. 이거는 유효라고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첫 계약이 유무효를 떠나서 첩 사이에 낳은 뭔가 이 첩에 대한 생활비 지급 계약, 생활비 지급 계약이라든가 이미 뭐 자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육비 지급 계약은 이것은 요 유무효를 떠나가지고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첫 계약 이런 것들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한 그 인륜에 반하는 행위 마지막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바람 피운 대가를 용서해 달라고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부관계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경우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는 유효다. 반사회는 아니다. 자, 뭐 디귿번의 인격의 존엄을 크게 훼손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라고 한다는 것, 뭐 인신매매, 매춘행위, 자 이것도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일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평가내리게 됩니다. 자, 또한 리을권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재산을 전부를 양도하겠다라든가 뭐 또 그런 것들은 생활의 존립의 불가능을 야기하기 때문에 무효다. 또한 도박 등 사행적인 행위인데 이 도박 등 사행적인 행위는 도박이 다 무효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사행성이 좀 현저하다 이렇게 말하면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 계약과 같이 사행성이 현저한 이런 행위들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요. 도박의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겠다. 이건 무효지만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갑이라는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자, 도박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으로 변제하겠다. 이건 무효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표현법들을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반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영역이 좀 넓게 나오고 있고요. 자, 190쪽으로 가보게 되면 기타라고 하는 표현법에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표현법도 또 시험에 또 나온다는 얘기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이 강박을 좀 이렇게 사용했다. 강박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법인데요. 자,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과 그 법적인 효과를 다음 강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